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길게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라인 사태로 한번 그 윤석열 정권의 그 친일 숙미 관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친일과 그 숙미는요, 그 자웅동체라고 하죠. 그 한 몸입니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대다수가요, 이 친일매고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동조하는데요. 숙미라고 하면 어, 인정하지 않는 이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이 미국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들여볼 부분이 있죠. 정치인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학자들까지도 실제로 이 미국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거 포함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국제 정세가요. 제가 외교를 그 안보 외교라는 그 썸네일을 달았는데요. 국제 정세 자체가 이 임진왜란 그리고 이 대표적으로 이 병자호란 그 시기에 이 동아시아의 어떤 이 권력의 재평가 그 상당한 그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가 그 오바마 정권 때 이 보시면요, 상당한 그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이 강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일본과의 연합 관련해서요. 상당하게 이 압력을 그 가했고요. 오히려 이 공화당 정권인 트럼프 정권 때보다도요. 이 민주당 정권에서부터 이 한미일 연합이 사실상 출발한 겁니다. 이 한미일 이 연합이라는 개념이요. 정확하게는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최종적인 목표가 이제 한미일 이 군사 동맹이 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랬냐면요. 그 소련 시기의 그 미소 관계에서 이제 완전히 틀이 바뀌었죠. 이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도 러시아지만은 이 중국 견제 관련에 있어서 가장 당면에 이제 제일 큰 문제였죠. 결국에는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고 연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이런 그 미국의 그 속셈이었죠. 이 이승만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윤석열 들어서고 나서 이 극우들이요, 이 발언을 하기 시작했죠. 바로 좀 숨어 있다가 이 본격적으로 커밍아웃 하듯이 뭐 학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 정치인들 포함해서 이제 이 전면에 이 극우들이 나서게 되는데요. 그 황현필 선생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자세하게 이승만 영화에 대한 그 팩트 체크를 해놨습니다. 한번 참조해서 보시고요. 그 이승만의 대표적인 그 특징으로 보자면 일단 무능하죠, 무능. 무능한 사람이 용감하면요, 큰 일을 치르게 됩니다. 옛날에 이거 뭐 머슴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 머슴이 완장차면 큰일 난다. 같은 의미죠. 이 병자호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꼽는 당군 이래 이 최악의 군주를 저는 그 인조로 봅니다. 선조보다 저는 인조를 꼽는 이유가요. 이승만하고 아주 똑같은 모습을 지녔죠. 뭐 무식한 건 둘째 치고요. 일단
지르고 보는 스타일입니다. 인조 자체가요. 어찌하여 우리가 명나라 이 주군의 국가로 이제 인식을 했죠. 주군의 국가로 인식을 한 거는 당시 이 성리학주의가 그 기본 통치 기반이었기 때문에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대신들 중에 신하들 중에요.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신하들도 있었어요. 이 명은 기울어져가는 나라고, 자, 청나라가 대륙의 주인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이 맞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주장이죠. 인조는 뭐 정반대였죠. 이거는 뭐냐면요, 국제 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 플러스 이승만처럼 전혀 아무런 힘이 없으면서 내질르는 이런 스타일인 거죠. 지금 윤석열하고 이제 똑같죠. 실제로 똥인지 된장인지 윤석열은 모릅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적대적이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그건 미국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과 연합해야 된다. 이런 그 윤석열과 인조와 이승만은 같은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 명 같은 경우에 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요, 이 국민에 대한 백성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겁니다. 애정.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누가 피해를 봅니까? 국민들이 최대 그 피해를 보게 돼 있죠. 인조는 선조도 봤을 거예요. 어주까지 도망갔다가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주변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선조 주위에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 병창으로 일본에 청나라에 끌려가는 사람이요, 적게는 40만에서 6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세검정이 있죠. 바로 세검정이 환속하는 여자들 몸을 씻고 들어오게 한 거죠. 환양년이라고 해서. 사실 끌려간 이 포로들은요, 노예시장으로 갔죠, 대부분. 이때 전부 팔려 나간 겁니다. 팔려 나가서 인생 자체를요, 비참하게 타국에서 마무리를 했죠. 실제 돌아온 사람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 돌아왔다 기록은 없지만요, 아무리 많이 돌아왔어도 돈이 있어야 돈을 주고 데리고 와야 되죠. 제가 볼 때는 3,4천 명이네. 이 정도 이외에는요, 나머지 수십만 명은 노예로서 중국에서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광해군 같은 경우에 조선 군주 중에요, 이 전쟁을 직접 경험하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광해군밖에 없습니다. 이 성리학주의가 이 통치 이념인 나라에서 이 광해군이요, 이 외교에 있어서의 중립적인 이 포지션을 취할 수 있었던 건요, 아마도 광해군이 전쟁으로 인한 백성들의 피폐함과 고난함을요 봤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이 명나라를 속여가면서까지 이 광해군은 전쟁을 피하려고 했죠. 반대를 했고요. 그로 인한 엄청난 저항을 받았죠. 광해군 자체가요. 소위 말하는 이 노론 시파, 이 벽파 세력들, 이 철저하게 사대주의로 무장한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광해군이 폐위됐다고 보시면 되죠. 나머지 계모를 죽였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전부
하나의 그 명분일 뿐이고요. 광해군보다 더한 왕들 수도 없이 많죠. 태종 이방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세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광해군을 그 어떤 그 폐위의 근거로 삼은 것보다 세조 태종은 더했죠. 그건 하나의 겉 명분일 뿐이고요. 이 광해군 폐위의 근본적인 것은 사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대하지 않았다. 이것이 결국에는 폐위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거고요. 뒤를 이어받은 인조는요, 자신의 그 반정에 쿠데타죠. 이 쿠데타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는,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뭡니까? 다 쓰러져가는 명을 계속 섬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 쓰러져가는. 이런 게 4대입니다. 이런 게 4대. 이 병자록에 따르면요,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 수도 인근 그 인근 60만 인구 중 상당수가 조선인이었다는 것이죠. 뭐 드라마로도 몇 번 나온 게 있지만요, 참혹하게 이국에서 생을 마감한 조선인이 수십만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6.25 전쟁 제가 한번 만들 건데요. 이 전쟁의 이 피해자는요, 오로지 이 국민들 뿐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더했고요. 6.25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인들보다 민간인 이 사망자 수가 3배 이상이 많습니다. 거의 3배입니다. 이유가 있죠, 반드시. 이승만 죽었습니까? 이승만 내각 참여했던 사람들 죽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승만의 그 정읍에서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발언을 보고 김구 선생이 화들짝 놀라서 그때 이제 김규식 선생하고 북으로 간 겁니다. 이 우익 3인방이라고 하면요, 이 김구 그리고 김규식, 이승만이죠. 이승만은 뭐 끼워 넣었지만 극우죠. 이 정통 그 우익을 대표하는 분이 김구 선생과 김규식, 이 두 분이고요. 이 김규식 선생은 대통령도 될 뻔한 사람입니다. 중도 우파라고 보통 구별을 하죠. 여운형 선생은 중도 좌파고요. 이 두 분 다 대통령이 이승만보다 먼저 픽받은, 미국이 픽한 사람이 이 여운형 김규식 선생이었고요. 이 두 분은요, 이 정통 그 중도답게요. 이해관계, 이 중도라고 하면요, 보통 합리성을 많이 따지잖아요. 또 하나의 조건이 중도라 하면요,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아야 진정한 그 중도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대통령이 되는, 권력을 잡는 가장 큰 그런 이해관계잖아요, 그죠? 이 두 분은 일관됐습니다. 뭐냐면요, 미군정은 잠시 들렀다 가는 손님이다. 그래서 고맙다. 어여 돌아가라. 이 두 분은 한반도에서 소련과 미군이 물러갈 때만이 진정한 독립이라고 본 거예요. 일본은 물러갔지만 지금은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이 두 분은 보신 거예요. 이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쟁난다, 단독 정부는 안 된다, 분단은 안 된다, 통일 국가만이 진정한 독립이다. 이런 그 생각을 두 분이 가지셨죠. 결국에는 그 대통령 될 뻔한 이 두 분 다 그걸 전부 걷어차신 거예요. 결국은 이승만으로 픽을 하게 된 거죠. 참 역사는 만약은 없지만요, 김규식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이 대통령이 됐다면 나라가 많이 달라졌겠죠. 김규식 선생은 좌우합작 운동으로 이 구구 세력들에 의해서 빨갱이로 매도됐죠. 완전히 빨갱이로 매도돼서 끝나고 그 길로 은퇴해버렸습니다. 여운형 선생은 암살 되신 건 잘 아시겠죠.
이 과거에는요, 전쟁의 원인을 국제 정서를 읽지 못하는 이 무능한 인조, 그리고 조선 사대부들의 책임으로만 보는 시각이 강했다. 자, 요거 제가 왜 뽑았냐면요. 하지만 각종 사료들을 통하여 인조 정권의 실제 외교 노선이 광해군 시절의 중립적 신뢰교와 큰 차이가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 사학계에서도 조선의 내부적인 문제나 외교 전략과는 별개로 당시 청라 사정을 고려할 때 무슨 핑계를 대서든 조선을 침략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해지고 있다. 이, 이 구구들이 그 광해군을 많이 까죠. 광해군은 폭군이다라고 가르친 세력이 누굽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해군 하면 전부 이 폭군으로 이렇게 알고 성장해 왔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해군은 연산군과 함께 폭군이다. 이렇게 배웠고요. 자, 광해군에 대한 재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그들이 광해군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폭군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까기 시작했죠. 이게 그런 시각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게요. 실제로 광해군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줄다리기 외교를 했어요. 군대 파견시켜 놓고 거짓 항복해라. 실제로 움직인 사람이고요. 인조는요, 중립적 실리 외교를 한 아무런 근거 없어요. 인조는 입만 띄면은 무조건 청나라 오랑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후금 시절이었죠. 맺은 그 죽은 관계 이거 자체를 깬다고 보낸 거 아닙니까? 사신단을. 보다 못한 그 사신단을 발을 묶어 놓고 가지 못하게 하고 상소를 올렸죠. 그제서야 이제 인조는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신하를 처벌해야 된다. 이게 인조입니다. 인조는 이 중립과 전혀 무관한 인물이고요. 당시 이 정묘호란이 일어난 지 8년 뒤입니다. 8년 뒤. 9년째에 병자호란이 난 겁니다. 그 전까지도요. 쳐다보고 있던 건 누구예요? 명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명나라만 쳐다본 거예요. 내부적으로 군사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인조가 했느냐? 전혀 하지 않았죠. 이게 4대인 겁니다. 자, 이 우파 세력들의 이 미국에 대한 4대를 간단한 예를 하나 볼까요? 제일 웃긴 내용이 뭐냐면요. 비핵화라는 이 단어예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자, 한반도에 지금 북에는 그 핵무기가 있잖아요. 그죠? 남한에는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전시 작전 통제권 전부 미국이 가지고 있죠. 핵무기는 이 남한에는 없지만요. 실제로 있는 거와 마찬가지고요.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자, 무력으로 할 수 있나요? 못 하죠.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요.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러시아, 중국과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전쟁. 북한과 미국의 전쟁이 아니고요. 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이 3대1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용어죠. 자, 그러면은 한반도에 핵은 있습니다. 그럼 남한은 핵을 갖는 게 맞을까요? 갖지 않는 게 맞을까요? 저는 갖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 반대하느냐? 미국, 일본이 반대를 하겠죠. 왜 반대하느냐? 지배력이 떨어지잖아요. 남한이 핵을 보유하는 순간에요. 미국이 남한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을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결사 남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것이 박정희 이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잖아요. 핵을 보유해야 한다 해서 실제로 준비를 했잖아요. 이거를 막은 게 미국이잖아요. 그죠? 이 4대는요. 이 실제로 뿌리가 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광해군은요. 이 성리학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실제로 중립외교를 했고 한 이유는 본인이 임진왜란 때 직접 전장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본 거예요. 전쟁을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인조는요. 정묘란 이후에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명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황된 믿음이죠. 그게 4대입니다. 그것이 줄기차게 이어진 거죠. 줄기차게 이어져서 소현세자를 왜 죽였습니까? 같은 이유잖아요. 소현세자는 8년인가요? 그 청나라의 볼모로 자기 대신 인조 자기 대신 볼모로 갔잖아요. 거기서 이 선진 이 문물을 배웠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위험하다고 느낀 거예요. 독살이라는 이런 정황이 유력하죠. 세자비는 자살하고요. 손자 3명 제주도로 유배 보냈고 그중 2명은 죽었죠. 그게 인조입니다. 요거 한번 보면 제조지은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병자라는 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잡은 후금, 후금이 칭제 권원하면서 이 황제 황제국으로 황제를 쓰겠다, 권원이죠. 하겠다라고 하면서 과거 형제 관계였던 이 조선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하자 존주대의 제조지은을 버릴 수 없던 조선이 여기에 반발했고 청의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발한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틀린 평가는 아니지만 단선적이다. 병자로는 당시 선조의 이 집권층이 국제 질서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청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기 신호들을 올판했다. 예상되는 위기에 대비하지 않았다. 심지어 최고 리더가 위기를 조장하면서까지 악화된 상황이 결과물이다. 이게 정확한 평가로 봐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정세를 읽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를 인조가 조장했느냐? 4대주의에 기초한다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신까지 보냅니다. 최명길이 나서서 필사적으로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교를 통보하는 사신을 보냈죠. 결국에는 불발이 됐습니다. 명이라는 유일히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구축했던 4대 질서는 임진왜란 등 기존의 조선이 겪었던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힘이었지만 새로이 변화된 환경은 그것이 오히려 장애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아까 제가 중국을 말씀드렸지만요. 이 숄츠 독일 총리가 2022년도 처음 중국을 방문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신은 이 새로이 만들어지는 진영 대결을 반대한다. 미중 간의 이제 이 팽창, 견제, 상호 여기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은 이제 줄 세우기를 이제 시도를 한 것이고요. 이 중국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 아프리카 국가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줄 세우기 시작을 했죠. 이 숄츠는요, 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그렇게 천명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도요, 지금 미국과 그 일본의 교역량보다 중국 하나의 그 교역량이 더 큽니다, 현재. 이 독일은요, 이 중국과의 그 어떤 이 경제적 협력 관계가요, 자국의 그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따라서 이 미국이 그 당시 상당한 그 압박을 했죠, 독일에. 이 숄츠 총리 방문하는 것 자체를요. 숄츠 총리 명확하게 답을 했죠. 이 새로운 그 신냉전 질서 이 구축에 반대한다. 자기 나라 우리 독일은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죠. 이 노태우 대통령의 큰 업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두환 노태우와 맞서 싸운 저지만요. 이 노태우 대통령의 큰 업적은 그 북방 정책입니다. 이 중국과의 그 수교가요, 이 한국 경제를 한 10년 이상 앞당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노태우 대통령을 칭찬하는 이유는요, 당시에 중국은 공산국가잖아요. 그죠? 지금도 공산국가지만은 당시에는 심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대중 적개심 그리고 대중 반감이 반중 감정이 굉장히 크던 시절이었죠. 그 당시에 중국 가려면은 가기도 어려웠죠. 비자 받기도 어려웠고. 우익 세력들이 얼마나 반발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헤쳐나간 거죠.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기까지의 큰 역할을 한 거고요. 안보적 측면에서 진짜 더 큰 게 있었죠. 뭐냐면요, 이 남북한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 한중 수교로 인해서 그 효과를 이게 보게 된 겁니다. 잘 파악한 거죠. 이 당시 이걸 주도한 사람이 박철원 장관이었는데요. 앞을 제대로 내다 본 거예요. 자, 미국이 우방인 것은 맞지만 중국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잘 지내야, 우호적으로 지내야 북도 견제할 수가 있고 미국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자, 지금 그 오바마 정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요하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 미국은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민주당, 공화당 이게 없습니다. 오히려요, 대북 정책 관련 부분에 있어서 저는요, 민주당 정권이 더 심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변화하는 그 국제 정세죠. 어찌 보면 타의에 의해서 선택을 강요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노태우 정권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큰 그 성과도요, 다자외교입니다. 다자외교. 동남아부터 시작을 해서 인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요, 이 중국과도 이 문재인 정권은 자율적 협력 관계를 잘 맺었죠. 미국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도 독자적인 그 행보를 했고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였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 명청 교체 시기에 광해군의 이 신류 외교를요, 인조가 그대로 따라했더라면 병자호란은 일어나지 않았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죠. 간단한 거였습니다. 이 청나라의 요구가요. 외교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였죠. 이 미국, 일본과의 이 교역액을 합친 것보다 중국과의 이 교역액이 많은 현실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청일전쟁과 같은 중일 갈등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다. 중국을 봉쇄하고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오바마는 한국에게도 일본과의 협력을 압박할 텐데 보수 정권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면서 결과는 뻔해 보인다. 공개적으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공개적으로 논의는 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북핵 해결을 위해 한미일이 공조한다는 형식을 들 것이다. 이게 이제 당시 얘기입니다.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중국도 군사력이 커지면 패권을 추구할 것이 뻔한데 과거 조선시대와 같이 중국에 애속되지 않고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은 유지될 필요가 있으나 전시작전 통제권은 환수되어야 하며 다만 한미동맹에 다 걸면 안 된다 그죠. 올인하거나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너무너무 정확한 거죠. 이 한반도에서 실제 전쟁 위기가 윤석열이가 저러고 있기 때문에 전쟁 위기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한미일이 강화되면 당연히 북중 러가 강화될 것이 아니에요. 이 우크라이나 이 무기 제공 이 윤석열이요. 러시아는요 잊지 않고 있을 겁니다. 절대로 잊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죠? 왜요? 그 폭탄 폭탄에 의해서 자국민이 죽는다고 자국 군인이 죽는다고 러시아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절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잊지 않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전쟁의 위기는요, 저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썸네일에 제가 달았듯이 이 조국 혁신당의 김준영 그 의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외교 조용히 한쪽으로 기울면 다시 평평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일단 유리해준 쪽은 외교적 공세를 멈추지 않는다. 현재 한일 관계가 그렇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면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됐다. 과거사, 영토, 교과서 문제 등이 우리만 참으면 끝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형태, 정도만 바꿔서 계속 나타날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물컵에 반을 채울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상 한국이 가진 건물까지 내놓으라는 상황 아닌가. 지금 라인 사태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요.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일본이 보안을 이유로 퇴출하겠다는 거 아니냐. 라인 사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틱톡을 가지고 이 미중 똑같습니다. 이 미국이 이 틱톡을 몰아내는 거와 똑같죠. 미중 사례와 굉장히 유사하다. 미중은 적대적 관계에서 발생한 일인데 그럼 한일 관계는 무엇인가? 정부 주장대로라면 밀접하게 결합된 거 아닌가?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것과 닮았다. 닮은 게 아니고 아예 똑같죠. 근데 지금 윤석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이버 하고만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굉장히 답답한 거죠.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윤석열 정권의 안보 외교는 없는 거예요. 예. 안보 외교가 아니고요. 전쟁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쟁 외교입니다. 안보 외교가 아니고.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숄츠입니다. 숄츠가 얼마 전에도 또 방문을 했는 거예요. 이 숄츠의 이 방중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중국과 독일과 유럽 고위층의 상호 방문은 정상적 관계를 회복하게 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리겔 절 독일 총리는 재임 중 12차례 중국을 방문했고요. 특수한 시대적 배경과 복잡한 국제 환경이 숄츠의 이번 방중을 특별한 것으로 보이게 할 뿐이다. 원래부터 이 방중 관련 부분은 메르켈 총리도 12번이나 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보이는 거라는 얘기죠. 이는
이는 또한 유럽의 정치 생태계와 대중국 심리에 건강지 못한 경향이 생겨났으며 유럽 외교에 있어 도덕적 인지를 형성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로부터 독일 및 유럽이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슐츠는 방중전에 쓴 한 기사에서 바로 독일이 냉전 시대에 분단의 쓰라린 대가를 경험했기에 우리는 세계에 서로 다른 진영이 또다시 형성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중국과 친하게 지내겠다. 자, 이런 정치적인 것이 있고, 속내는 뭡니까? 중국 시장이죠. 중국 시장. 이 거대한 이 중국 시장. 실제로 미국은 다운되고 있는 거고요. 이 중국이 올라가고 있는 그 형세죠. 형세 자체가. 이런 정치적, 경제적 두 마리 토끼를 다 이 잡겠다는 것이고요. 자신들이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의 어떤 희생물로 분단의 대가를 경험했다. 따라서 다시 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양국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진영 대결에 반대한다라는 것이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이 정권의 그 안보 외교는 반대인 전쟁 외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민주당에 그 돋보이는 그 외교 전문가가 없죠. 제가 한번 있을까 찾아봤지만 전혀 없습니다. 이 정확한 그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이 외교를 해야 한다.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이 실리 그리고 실용적 외교를 해야 된다. 미국을 동맹으로 강화하면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 중국, 러시아를 내치면 안 된다. 더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게 외교다.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춰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 김준영 의원이 이번 국회에 진출을 했죠. 국회에서 외교 전문가로서 좀 치열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